철수 동무, 조심하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선배님? 선배 경호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우리는 금수산 태양궁전 연회장 뒤편에 서 있었죠. 무대 위에서는 수석 무용수 아내 미령이 춤을 추고 있었고 원수님은 한 번도 아내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습니다. 원수님께서 자네 아내만 보고 계시네. 15년간 경호 업무를 하면서 저런 눈빛은 처음 보네. 말을 잇지 못하는 선배. 나는 알았다.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공연이 끝나자 원수님이 직접 불렀습니다. 3일 후 또 불렀습니다. 한 달에 5번째. 그리고 마침내 특각 별장 연회에서 원수님이 미령을 옆에 앉히고 술을 따르게 했습니다. 그날 밤 차 안에서 미령이 울었습니다. 여보, 저 어떡하죠? 저는 김정은 최측근 경호원이었습니다. 10년간 목숨 바쳐 충성했죠. 하지만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아내도 지킬 수 없다고. 권력자가 원하면 모든 걸 빼앗아 간다고. 미령아, 우리 여기를 떠나자.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한 남자가 아내를 지키기 위해 목숨 걸고 자유를 찾아 떠난 극비 기록입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이런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김철수입니다. 올해 40입니다. 20살 때 인민군에 입대해서 태권도 실력을 인정받아 경호사령부로 발탁됐습니다. 키가 185cm의 태권도 사단이었으니 몸으로 하는 일에는 자신이 있었죠. 김정은 원수님 경호 업무를 10년 넘게 맡았습니다. 제 아내 이름은 미령입니다. 올해 36인데 평양예술단에서 무용수로 일했습니다. 처음 본 순간부터 저 사람이다 싶었어요. 우아한 자태에 맑은 눈빛, 춤을 출 때면 마치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는 20대 중반에 결혼해서 아들 민준이, 딸 서연이를 낳았습니다. 민준이는 12살인데 태권도를 좋아하고 서연이는 10살인데 춤을 좋아합니다. 저희 가족은 평양 중구역에 있는 30평짜리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일반 주민들은 15평, 20평에 온 식구가 다닥다닥 붙어 사는데 저희는 방이 3개였으니까요. 거실에 TV도 있었고 겨울에 난방도 다른 집보다는 나았습니다. 아침은 보통 새벽 5시 반에 시작됐습니다. 6시까지 경호사령부에 출근해야 했거든요. 출근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벤츠 점검이었습니다. 김정은 원수님을 모실 때 제가 운전하는 차였거든요. 검은색 벤츠, 북한에서는 몇 대 없는 고급 승용차였죠. 낮에는 주로 경호 훈련이었습니다. 사격, 격투, 추격, 비상상황 대처. 원수님을 내 몸으로 지킨다는 게 저희 경호원들의 신조였으니까요. 사실 그때는 정말 그렇게 믿었습니다. 김정은 원수님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바칠 수 있다고요. 저녁이면 집에 돌아와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민준이가 태권도 도장에서 배운 발차기를 보여주면 제가 받아주고 서연이가 무용학원에서 배운 춤을 보여주면 박수 쳐주고 그런 소소한 행복들이 있었죠. 주말이면 가끔 대동강변을 산책했습니다. 아이들 손잡고 아내 옆에서 걸으면서 우리 가족은 참 복받았다고 생각했어요. 배고프지 않고 추위에 떨지 않고 원수님을 가까이서 모시는 영광까지. 북한에서 이만큼 사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하지만 그게 다 거짓이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충성했던 체제가 제가 믿었던 그 모든 게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2019년 봄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집에 돌아왔는데 아내가 설거지를 하다가 한숨을 쉬고 있더군요. 왜 그러오? 하고 물으니까 오늘 장마당에서 쌀값이 또 올랐대요. 1kg에 5,000원이나 한다니 라고 했습니다. 경호원인 저희 집도 배급이 가끔 늦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럼 장마당에서 쌀을 사야 하는데 한 달 월급으로는 쌀 20kg도 못 샀습니다. 함흥에 계신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함흥에 계신 형님 댁에서 지내고 계셨습니다. 형님은 일반 노동자였으니까 저희보다 사정이 훨씬 안 좋았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 잘 사는데 어머니는 왜 고생하시는 걸까?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왜 평양 사람과 지방 사람이 이렇게 다르게 살까?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작은 의문 하나가 제 마음속에 금이 가기 시작한 순간이었죠. 챕터 2 눈을 뜬 순간 마이너스 남북 정상회담의 충격.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뀐 날을 정확히 기억합니다. 2018년 9월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에 온 날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김정은 원수님의 경호 임무를 맡아 순안공항부터 백화원 영빈관까지 따라다녔습니다. 순안공항에 문재인 대통령 전용기가 착륙했을 때 저는 멀찍이서 경호 임무를 서고 있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남한 사람들을 보는 순간 첫 번째 충격이 왔습니다. 그들의 정장이 너무 깔끔했어요. 우리 고위 간부들 양복하고는 차원이 다른 빛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모두들 손에 휴대폰을 들고 있었는데 그 휴대폰들이 얼마나 얇고 반짝거리던지 저희가 쓰는 아리랑 휴대폰하고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백화원 영빈관에서 회담이 열리는 동안 남한 기자들이 자유롭게 취재하는 모습을 보고 또 한 번 놀랐어요. 우리 기자들은 다 지시받은 대로만 찍고 쓰는데 남한 기자들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마음대로 카메라를 들이대더라고요. 점심시간이 됐을 때 가장 큰 충격이 왔습니다. 남한 수행원들이 쉬는 시간에 간식을 먹더라고요. 저는 멀리서 봤는데 그들이 먹는 게 그게 우리로 치면 명절 음식보다 나아 보였습니다. 샌드위치인가 뭔가 하는 빵에 고기며 야채가 가득 들어있고 과일도 있고 음료수도 있고 회담 중간에 잠깐 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화장실 가는 길에 남한 경호원 한 명과 마주쳤어요. 우리는 서로 눈인사를 했고 그 경호원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저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서울은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밤에도 나처럼 밝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다닙니다. 휴대폰으로 세계 어디든 연결되고 인터넷으로 모든 걸 볼 수 있죠. 그 말이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내가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늘 남조선 대통령 왔다면서요? 어땠어요? 저는 한참을 말없이 밥을 먹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미령 씨, 우리가 혹시 속고 있는 건 아닐까요? 뭐라고요? 남조선 사람들을 봤는데 가난해 보이지 않았소. 오히려 우리보다. 아내가 깜짝 놀라 제 입을 막았습니다. 여보, 그런 말하면 안 돼요. 누가 들으면 큰일 나요. 평양은 밤 10시만 되면 깜깜했습니다. 전기가 부족해서 가로등도 몇 개 안 켜지고 아파트도 금방 불이 꺼졌죠. 그런데 서울은 24시간 불이 켜져 있다고? 다음 날 아침 출근길에 평양 거리를 걸으면서 다시 보니까 모든 게 달라 보였습니다. 낡은 건물들, 얼굴이 어두운 사람들, 빈약한 상점들. 경호사령부에 도착해서 동료들과 어제 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다들 남한 사람들을 봤는데 표정이 복잡했어요. 한 동료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도 봤어. 저 사람들 옷이며 물건들이 우리가 배운 것과 다르더라. 우리는 서로 눈치를 보면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속았을지도 모른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아이들을 보는데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민준이가 아빠,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좋은 나라죠? 라고 물었을 때 저는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게 제가 깨어난 순간이었습니다. 30년 넘게 믿어왔던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한 순간이었죠. 챕터 3 권력의 그림자 마이너스 도를 넘는 관심. 남북 정상회담 이후 제 마음속에는 의문이 가득했지만 겉으로는 평소처럼 일했습니다. 그런데 2019년 여름 제 인생의 두 번째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해 7월 중순 금수산 태양궁전에서 고위 간부들을 위한 연회가 열렸습니다. 저는 경호 임무로 연회장 뒤편에 서 있었고 아내 미령은 무용수로 무대에 설 예정이었습니다. 연회가 시작되고 1시간쯤 지났을 때 예술단 공연 순서가 왔습니다. 조명이 무대를 비추고 미령이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왔죠. 제 아내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하얀 한복 저고리에 분홍색 치마를 입고 춤을 출 때마다 치마가 나풀거렸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김정은 원수님이 미령을 보는 순간 시선을 떼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경호원으로 10년 넘게 원수님을 가까이서 모셨으니까 그분의 표정을 읽을 줄 알았습니다. 그날 원수님의 눈빛은 심상치 않았어요. 다른 무용수들이 나와도 원수님은 미령만 쳐다봤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박수를 칠 때도 원수님의 시선은 계속 미령에게 가 있었죠. 연회가 끝나고 집에 돌아왔을 때 미령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원수님께서 계속 저만 보시는 것 같았어요. 일주일 후 또 연회가 열렸습니다. 예술단 공연 명단에 또 미령의 이름이 있었어요. 저는 예술단 단장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번에도 제 아내가 나갑니까? 단장이 난처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철수 동무. 원수님께서 직접 지목하셨네. 지난번에 춤추던 그 무용수를 다시 세우라고. 그 순간 제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사이에 미령은 5번이나 연회 공연에 불려나갔습니다. 보통은 한 달에 한 번 정도인데 5번이나요? 주변 동료들도 눈치를 채기 시작했습니다. 한 선배 경호원이 저를 조용히 불러서 말했습니다. 철수야, 자네 아내 조심해야 하네. 원수님께서 관심을 보이시는 것 같아. 그해 9월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원산에 있는 특각 별장에서 고위 간부들만 모이는 연회가 열렸는데 거기에 예술단이 불려갔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가장 무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정은 원수님이 직접 미령을 불러서 옆자리에 앉으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친히 술잔을 따라주셨습니다. 동무의 춤솜씨가 일품이요. 이름이 뭔가? 이미령입니다, 원수님. 미령. 좋은 이름이요. 앞으로 자주 보고 싶소. 저는 멀리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제 아내가 원수님 옆에 앉아서 술을 받는 모습을요. 미령의 손이 떨리는 게 보였어요.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10월 초순 인민문화궁전 연회에서 원수님이 중국 대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시오, 우리 공화국에도 이런 미인이 있소. 춤도 일품이고 얼굴도 일품이요. 제 아내를 마치 전시품처럼 대하는 모습에 치가 떨렸어요. 11월이 되자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김정은 원수님이 측근에게 미령에 대해 자꾸 물어본다는 거예요. 저 무용수 남편이 누구냐? 경호원이라고. 어느 부서냐? 한 선배 경호원이 저를 불러서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철수야, 내가 15년 전에 비슷한 경우를 봤네. 한 고위 간부 아내가 원수님 아버님 눈에 들었을 때 남편은 지방으로 좌천됐고 아내는 원수님 곁으로 갔지. 12월 초 결정타가 왔습니다. 예술단 단장이 미령을 불러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미령 동무 원수님께서 동무를 매우 높이 평가하고 계시네. 앞으로 특별공연팀에 배치될 예정이니 준비하게. 원수님 전용 공연팀. 원수님이 부르실 때마다 공연하는 팀이었습니다. 그날 밤 미령과 마주 앉아서 진지하게 이야기했어요. 미령 씨,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왔소. 우리 이 나라를 떠납시다. 하지만 함흥에 어머님이 계시잖아요. 우리가 도망치면 어머님이 어떻게 되시겠어요? 그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북한에서는 누군가 탈북하면 3대가 연좌제로 처벌받습니다. 형님께 돈을 보내놓겠소. 그리고 어머니께는 나중에 용서를 빌겠소. 미령이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당신 뜻을 따르겠어요. 아이들이라도 살려야죠. 북한에서 김정은 원수님이 누군가를 원하면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권력 앞에서 평범한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었으니까요. 아내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저는 무엇이든 할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챕터 4 마지막 결단 마이너스 탈출 준비. 2020년 3월, 저는 인생에서 가장 큰 결단을 내렸습니다. 4월 초순, 중국 출장이 확정됐어요. 김정은 원수님이 시진핑 주석을 만나러 베이징에 가시는데 저도 수행 경호원으로 선발된 겁니다. 그날 밤 미령과 마주 앉아 최종 계획을 세웠습니다. 미령 씨, 내가 중국에 가면 그곳에서 브로커를 만날 거요. 위조 여권을 준비해달라고 했소. 우리 넷이 중국 관광객 신분으로 인천으로 가는 배를 타는 거요. 경호원인 내가 국경을 넘는 건 쉬워요.
신분이 있으니까 검문도 형식적이죠. 하지만 계획을 세우면서 문제가 떠올랐습니다. 내가 중국에 있을 때 당신을 또 연회에 부르면 어떻게 하죠? 미령이 말했어요. 차라리 제가 먼저 아이들 데리고 함흥으로 가면 어떨까요? 어머님 문병 간다고 하고요. 가장 먼저 한 일은 돈을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10년간 경호원으로 일하면서 모은 돈, 그리고 아내가 예술단에서 받은 특별수당까지 합쳐서 미화 5만 달러가 조금 넘었어요. 다음은 형님께 연락하는 일이었습니다. 전화로는 감청될 수 있으니까 함흥으로 직접 사람을 보냈어요. 믿을 수 있는 동료 한 명이 출장 가는 길에 형님께 편지를 전해줬습니다. 형님, 미령이가 아이들 데리고 곧 함흥에 갈 겁니다. 어머니 문병 간다고 할 텐데 일주일 정도 머물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돈을 어머니께 드리십시오. 제가 큰 불효를 저지를 것 같습니다. 편지와 함께 돈 1,000만 원을 보냈습니다. 며칠 후 형님한테 답장이 왔습니다. 철수야,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걱정된다. 내가 무슨 결정을 하든 형은 이해한다. 조심해라. 3월 20일 미령과 아이들이 함흥으로 떠나는 날이었습니다. 기차역까지 배웅을 갔는데 민준이와 서연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신나했어요. 아빠, 우리 할머니 보러 가요. 형님과 어머니께 마지막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철수야, 조심해서 다녀와라. 왜 이렇게 손이 차갑니? 형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눈빛으로 모든 걸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문 밖으로 나서면서 뒤돌아봤을 때 어머니와 형님이 서 계셨습니다. 그게 마지막이 될 줄 알았기에 저는 그 모습을 마음속 깊이 새겨 넣었습니다. 4월 5일 중국 출장 날이 왔습니다. 경호사령부에서 베이징으로 가는 특별 열차에 올랐어요. 기차가 신의주를 지나 압록강 철교를 건널 때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저 강 건너편이 중국이고 그곳이 자유로 가는 길이었죠. 베이징에 도착해서 이틀 동안은 경호 업무에 집중했습니다. 셋째 날 저녁 마침내 기회가 왔습니다. 자유시간이 주어진 거예요. 저는 그 시간을 이용해서 호텔 밖으로 나갔습니다. 미리 알아둔 주소로 갔습니다. 조선족 브로커가 사는 곳이었죠. 김철수 동무시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브로커는 50대 정도 되는 조선족 남자였습니다. 전화로 말씀하신 대로 준비했습니다. 4명분 중국 여권 그리고 인천행 페리표. 얼마입니까? 미화 5만 달러입니다. 저는 가져온 돈을 전부 건넸습니다. 10년간 모은 돈, 우리 가족의 전 재산이었죠. 브로커가 여권을 보여줬습니다. 정교하게 만들어진 위조 여권이었어요. 제 사진, 미령 사진, 아이들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 여권으로 단둥에서 인천행 페리를 탈 수 있습니다. 5월 10일 오후 3시 페리가 출발합니다. 저는 여권과 표를 받아서 품속 깊이 넣었습니다. 함흥에 있는 미령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물론 암호로 이야기해야 했죠. 여보, 나야. 다음 주에 내가 갈 거요. 5월 10일에. 그때 신의주에서 만납시다. 평양에 돌아온 후 저는 정상적으로 출근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충성스러운 경호원처럼 일했죠. 하지만 품속에는 4개의 위조 여권과 페리표가 있었습니다. 5월 9일 저는 어머니가 편찮으시다는 핑계로 휴가를 냈습니다. 일주일 휴가였어요. 그리고 함흥으로 가는 기차에 올랐습니다. 함흥에 도착해서 형님 댁으로 갔을 때 미령과 아이들이 달려와 안겼습니다. 저는 가족을 꼭 안으면서 말했습니다. 이제 떠납시다. 우리의 자유를 찾으러 갑시다. 챕터 5 하루 만에 자유로 마이너스 신의주에서 인천까지. 2020년 5월 10일. 제 인생에서 가장 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새벽 4시 반 함흥 형님 댁에서 일어났습니다. 민준이와 서연이는 아직 졸린 눈을 비비면서 물었습니다. 아빠,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요? 오늘 우리 중국 여행 가는 날이야. 아이들은 여행 간다는 말에 신이 났습니다. 진짜 우리가 무엇을 하려는지는 몰랐습니다. 형님과 어머니께 마지막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철수야, 조심해서 다녀와라.
왜 이렇게 손이 차갑니? 형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눈빛으로 모든 걸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새벽 5시 반 함흥역에서 신의주행 기차에 올랐습니다. 기차는 6시에 출발했고 신의주까지는 10시간이 걸렸어요. 기차가 평양을 지날 때 창밖으로 대동강이 보였습니다. 제가 30년 넘게 살았던 곳이었죠. 안녕, 평양. 안녕, 내 고향. 오후 4시 드디어 신의주역에 도착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위험한 순간이었죠. 역에서 내려서 곧바로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기사에게 압록강 대교로 가주시오라고 했더니 기사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저를 봤어요. 동무 중국 가시오? 저는 경호원 신분증을 보여줬습니다. 기사가 깜짝 놀라면서 태도가 바뀌었어요. 아, 예. 바로 모셔드리겠습니다. 오후 5시 압록강 대교 북한 측 검문소에 도착했습니다.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여기서 걸리면 모든 게 끝이었으니까요. 검문소 군인이 다가왔습니다. 신분증 보여주십시오. 저는 경호원 신분증과 출장 증명서를 내밀었습니다. 군인이 신분증을 자세히 보더니 제 얼굴과 비교했습니다. 그 몇 초가 몇 시간처럼 느껴졌어요. 경호사령부 소속이십니까? 예. 특별 임무입니다. 군인이 뒤에 탄 미령과 아이들을 봤습니다. 서연이가 군인을 보고 방긋 웃었어요. 그 순간 군인 얼굴이 조금 풀렸습니다. 알겠습니다. 통과하십시오. 저는 다리를 건넜습니다. 압록강 철교. 저 아래로 흐르는 강물이 북한과 중국을 가르고 있었죠. 다리를 건너는 동안 저는 미령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오후 5시 20분 중국 땅을 밟았습니다. 단둥시 입국장이었어요. 여기서도 검문이 있었지만 저는 당당하게 중국 여권을 내밀었습니다. 브로커가 만들어준 위조 여권이었죠. 관광입니까? 예, 한국 여행 갑니다. 중국 검문관이 여권을 찍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좋은 여행 되세요. 그 순간 저는 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첫 번째 고비를 넘긴 거였죠. 단둥 시내로 나와서 택시를 탔습니다. 단둥항으로 가주세요. 택시 안에서 미령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오후 6시 단둥항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인천행 페리를 타야 했어요. 페리는 저녁 7시에 출발 예정이었습니다. 매표소에 가서 브로커가 준비한 표를 내밀었습니다. 직원이 여권과 표를 확인하고는 승선권을 줬어요. 저는 승선권을 받아들고 가족들과 함께 대합실에 앉았습니다. 혹시 누가 쫓아올까? 혹시 신의주에서 연락이 와서 우리를 붙잡으려 할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민준이가 물었어요. 아빠, 우리 정말 한국 가는 거예요? 그래, 아빠가 한국에 가서 일해야 해. 서연이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할머니는요? 할머니도 같이 가요? 그 질문에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미령이 서연이를 안으면서 말했어요. 할머니는 나중에 오신단다. 저녁 6시 30분 드디어 승선 시작 방송이 나왔습니다. 인천행 페리 승객 여러분, 승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가족들의 손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자, 이제 가자. 우리의 새로운 삶으로. 배에 오를 때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정말로 이 배를 타면 돌이킬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앞으로 걸었습니다. 저녁 7시 배가 출발했습니다. 배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순간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점점 멀어지는 중국 땅. 그리고 그 너머의 북한. 안녕, 내 고향. 안녕, 어머니.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미령이 제 옆에 서서 같이 창밖을 봤습니다. 눈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여보, 우리 정말 떠나는 거네요. 다음 날 아침 8시 배 안방송이 나왔습니다. 승객 여러분, 잠시 후 인천항에 도착합니다. 아침 9시 배가 인천항에 도착했습니다. 갑판으로 나가서 보니 엄청나게 큰 항구였어요. 평양에서는 상상도 못할 규모였죠. 하선에서 입국장으로 갔습니다. 사람들이 줄을 서서 입국 심사를 받고 있었어요. 저는 가족들과 함께 줄을 섰습니다. 제 차례가 왔습니다.
입국 심사관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희는 북한에서 왔습니다. 탈북자입니다. 심사관이 깜짝 놀라서 저를 봤습니다. 북한에서 오셨다고요? 네, 가족 넷이 탈북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 순간부터 모든 게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직원들이 달려왔고 저희를 별도의 방으로 안내했어요. 조사는 몇 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피곤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오후 1시쯤 한 직원이 들어왔습니다. 김철수 씨 환영합니다.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그만 눈물이 터졌습니다. 미령도 울었고 아이들도 따라서 울었어요. 우리는 서로를 꼭 안고 울었습니다. 우리가 해냈소. 우리가 정말 자유를 찾았소. 그렇게 우리 가족은 하루 만에 신의주에서 인천까지 왔습니다. 목숨을 건 여정이었지만 우리는 성공했어요. 챕터 60세계의 충격 마이너스 자유의 첫 경험. 인천항에서 탈북 신고를 한 후 저희 가족은 국정원 조사를 받았습니다. 특히 저는 김정은 최측근 경호원이었으니까 조사가 더 철저했습니다. 조사관이 놀라면서 말했습니다. 김철수 씨, 당신은 정말 대단한 분이십니다. 경호원 신분으로 가족 전부를 데리고 하루 만에 탈북하다니. 이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조사가 끝나고 나서 저희는 경기도 안성에 있는 하나원으로 가게 됐습니다. 3개월 동안 그곳에서 지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하나원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계속 봤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수많은 자동차들, 높은 빌딩들, 환한 불빛들. 모든 게 신기했어요. 민준이가 소리쳤습니다. 아빠, 저기 봐요. 차가 엄청 많아요. 서연이도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어요. 아빠, 저 큰 건물은 뭐예요? 하늘까지 닿을 것 같아요. 다음 날부터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휴대폰 사용법을 배울 때였습니다. 강사가 스마트폰을 보여주면서 말했습니다. 이 휴대폰으로 인터넷을 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뉴스를 볼 수 있고 동영상도 볼 수 있고 쇼핑도 할 수 있어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북한에서는 휴대폰으로 전화만 걸었는데 여기서는 온 세상이 휴대폰 안에 들어 있었어요. 그날 저녁 처음으로 인터넷으로 북한 뉴스를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충격을 받았죠. 김정은의 실체, 북한의 진짜 모습, 인권 유린의 실상. 제가 몰랐던 모든 진실이 거기 있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속았구나. 일주일쯤 지났을 때 하나원 직원이 저희를 데리고 근처 마트에 갔는데 그곳은 천국 같았어요. 마트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끝없이 늘어선 선반들, 넘쳐나는 물건들, 온갖 종류의 음식들. 민준이가 소리쳤습니다. 아빠, 여기 과자가 엄청 많아요. 서연이는 과일 코너에서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바나나다. 바나나가 이렇게 많아요. 북한에서는 바나나가 귀한 과일이었습니다. 1년에 한두 번 볼까 말까 했죠. 그런데 여기는 바나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하나원 근처에 24시간 편의점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저는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11시에 편의점에 가봤어요. 정말로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고 사람들이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이게 남북 정상회담 때 그 경호원이 말한 서울은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뜻이구나. 편의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직원이 친절하게 인사했어요. 어서 오세요. 선반에는 온갖 음료수, 과자, 도시락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삼각김밥 하나를 집어들었어요. 계산을 하고 나와서 삼각김밥을 먹었습니다. 이게 자유구나. 이게 자유로운 나라구나. 2개월째 되던 날, 저희는 직업 교육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상담사가 물었어요. 김철수 씨, 한국에서 무슨 일을 하고 싶으세요? 저는 태권도 사범을 하고 싶습니다. 좋은 생각이네요. 태권도 사범 자격증 따는 걸 도와드리겠습니다. 미령에게도 물었습니다. 이미령 씨는요? 저는 무용을 계속하고 싶어요.
한국 무용단에 연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또 탈북자 예술단도 있어요. 우리 부부는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제 아내가 무용을 한다는 게 저주였는데 여기서는 축복이 될 수 있었으니까요. 민준이는 태권도를 계속할 수 있다는 말에 신이 났어요. 서연이는 발레를 배울 수 있다고 해서 좋아했습니다. 아빠, 여기서는 제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어요? 그래, 서연아. 여기서는 내가 원하는 모든 걸 할 수 있단다. 3개월의 교육이 끝나갈 무렵, 저는 하나원 강당에서 다른 탈북자들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원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축하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자유롭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저는 진짜로 자유를 얻은 거였어요. 아내를 지켰고 아이들의 미래를 구했고 우리 가족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함흥에 계신 어머니, 형님네 가족. 그분들은 어떻게 되셨을까? 인터넷으로 북한 소식을 찾아봤습니다. 탈북 경호원에 대한 뉴스는 없었어요. 아마 북한에서 이 사실을 숨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형님,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큰 불효를 저질렀습니다. 미령이 제 어깨를 안으면서 말했습니다. 언젠가 통일이 되면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예요. 하나원을 나오는 날, 저희 가족은 새 출발을 준비했습니다. 정부에서 정착금도 지원해줬고 임대 아파트도 알선해줬어요. 버스를 타고 하나원을 떠나면서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푸른 하늘,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새들, 웃으며 걸어가는 사람들.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우리 이제 어디 가요? 저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집으로 간다. 우리의 새로운 삶으로. 챕터 7 새로운 시작 마이너스 대한민국에서의 정착. 하나원을 나온 후 저희 가족은 경기도의 한 작은 도시에 정착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해준 20평짜리 임대 아파트였어요. 처음 이사 온 날 아파트 문을 열었을 때의 감동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깨끗한 벽지, 따뜻한 보일러, 깨끗한 화장실. 민준이와 서연이는 신나서 방을 이리저리 뛰어다녔습니다. 아빠, 제 방이에요. 제 방이 생겼어요. 정착 후 일주일쯤 지났을 때 저는 서울 강남에 있는 큰 태권도 도장을 찾아갔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탈북한 김철수입니다. 태권도 사단이고 10년간 경호원으로 일했습니다. 사범으로 일하고 싶습니다. 관장님이 놀라면서 물었습니다. 북한에서 오셨다고요? 한번 시범을 보여주시겠어요? 저는 도복을 입고 시범을 보였습니다. 발차기, 격파, 품새. 10년 넘게 갈고 닦은 실력을 보여줬죠. 관장님과 다른 사범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우리 도장에서 일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저는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월급은 250만 원, 북한 돈으로는 상상도 못할 금액이었어요. 미령도 서울의 한 무용단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탈북자 예술단이었는데 북한 무용을 남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공연을 했어요. 여보, 제가 북한에서 배운 춤이 여기서 돈이 될 줄은 몰랐어요. 그게 자유로운 나라요. 당신의 재능을 아무도 빼앗지 않소. 민준이는 근처 초등학교에 전학을 갔습니다. 처음에는 적응이 힘들었어요. 말투도 달랐고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도 이해가 안 됐으니까요. 아빠, 애들이 저보고 북한에서 왔다고 신기해해요. 근데요, 애들이 제가 태권도 잘한다고 멋있대요. 민준이는 학교에서 태권도 시범을 보였고 그 후로 인기가 많아졌습니다. 서연이는 동네 발레 학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이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서연이 어머니, 이 아이 정말 재능이 있어요. 1년쯤 지났을 때 저는 태권도 도장에서 완전히 인정을 받았습니다. 한 학부모가 물었습니다. 사범님, 북한에서는 어떻게 사셨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다가 대답했습니다. 김정은을 경호했습니다. 네. 김정은을요? 진짜요? 네, 10년간 최측근에서 일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퍼지면서 도장에 사람들이 더 많이 왔습니다. 관장님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김 사범님 덕분에 우리 도장이 유명해졌어요. 미령의 무용단도 인기가 많았습니다.
공연 후에 한 할머니가 미령에게 다가와서 말씀하셨습니다. 아가씨, 춤이 참 고와요. 북한에서 오셨다면서요? 네, 할머니. 저는 평양에서 무용수였습니다. 평양. 내가 어렸을 때 살던 곳인데 6.25 때 헤어진 오빠가 평양에 있었어요. 지금쯤 살아계실까?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미령도 같이 울었어요. 할머니, 통일이 되면 다시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함흥에 계신 어머니가 생각났습니다. 2년째 되던 해, 저는 제 태권도 도장을 열었습니다. 작은 도장이었지만 제 이름으로 된 도장이었어요. 간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철수 태권도 마이너스 자유를 향한 발차기. 민준이는 중학교에 들어가서 태권도 선수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도 대회에서 금메달도 땄어요. 서연이는 발레 콩쿠르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아빠, 저 1등 했어요. 그래, 잘했다. 아빠가 자랑스럽구나. 우리 가족은 이렇게 하나하나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챕터 8 자유와 희망 마이너스 통일을 꿈꾸며 4년째 되던 해, 저는 한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을 받았습니다. 김정은 최측근 경호원의 탈북 이야기를 다루고 싶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혹시 북한에서 보고 어머니나 형님께 해를 끼치지 않을까 걱정됐거든요. 하지만 결국 나가기로 했습니다. 진실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방송에서 저는 모든 걸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김정은 최측근 경호원이었습니다. 10년간 그를 가까이서 모셨죠. 하지만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때 남한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속고 살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탈북을 결심하신 건가요? 아니요. 결정적인 이유는 김정은이 제 아내를 탐한 겁니다. 그대로 뒀다간 아내를 빼앗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탈북했습니다. 가족 전부를 데리고요? 네, 넷이서 하루 만에 신의주에서 인천까지 왔습니다. 그 방송이 나간 후 많은 분들이 저희에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응원의 메시지, 격려의 말씀. 정말 감사했어요. 한 할아버지가 도장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젊은이, 당신 참 용감하시오. 가족을 지키기 위해 목숨 건 결단을 하다니. 나도 6.25 때 비슷한 경험이 있소. 그때 우리 아버지가 식구들 데리고 월남하셨거든. 당신이 한 일이 옳소. 가족을 지키는 게 남자의 도리요. 지금 2024년 저희가 한국에 온 지 4년째입니다. 많은 게 달라졌어요. 저는 이제 제법 큰 태권도 도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자가 100명이 넘어요. 미령은 서울에서 유명한 탈북 무용가가 됐습니다. 민준이는 고등학생이 되어 태권도 국가대표 후보로 활동하고 있고 서연이는 예술중학교에서 무용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밤이면 함흥 어머니 생각이 납니다. 형님네는 어떻게 지내실까? 가끔 미령에게 말합니다. 언젠가 통일이 되면 제일 먼저 함흥으로 가고 싶소. 저도요, 여보. 어머님 뵙고 싶어요. 어머니께 무릎 꿇고 사죄하고 싶소. 그리고 형님께도. 그날이 꼭 올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북한의 진실을 알려드리고 싶어서입니다. 북한에는 지금도 2,500만 명이 속고 살고 있습니다. 김정은 최측근 경호원들도 진실을 모르고 충성하고 있어요. 만약 그들이 진실을 안다면 저처럼 탈북하고 싶어 할 겁니다. 저는 그 현장을 10년간 봤습니다. 북한은 지옥이고 대한민국은 천국입니다. 여기서는 제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제 아내를 아무도 빼앗지 못합니다. 제 아이들이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자유입니다. 이게 인간답게 사는 겁니다. 제가 한국 국민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첫째, 자유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여러분이 누리는 이 자유가 얼마나 귀한 건지 아십니까? 북한 사람들은 평생 이 자유를 꿈꿉니다. 둘째, 통일을 준비해 주십시오. 북에는 지금도 제 어머니 같은 분들이, 제 형님 같은 분들이 고생하고 계십니다. 우리 세대에 꼭 통일을 이뤄서 같은 민족이 다시 만나야 합니다. 셋째, 탈북자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십시오.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사람입니다. 다만 북한이라는 감옥에서 탈출한 사람들일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함흥에 계신 제 어머니께 이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어머니, 불효자 철수입니다. 차마 말씀드리지 못하고 떠나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잘 살고 있습니다. 미령이도 잘 있고 손주들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자유로운 곳입니다. 언젠가 통일이 되면 제가 어머니를 모시러 가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십시오. 아들이 효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계신 경호원 동료들에게도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진실을 아십시오. 우리가 충성하는 그 사람은 우리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가족도, 아내도, 아이들도 빼앗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자유를 선택하십시오. 저는 김철수입니다. 전직 김정은 최측근 경호원이고 지금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저는 자유를 선택했고 그 선택을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용기만 있다면요. 감사합니다.